자, 2021년도 2학기 중학교 3학년 사회 지필평가 중학교 3학년용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에 대한 사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일 선생님이 12문제를 내시고 선생님이 13문제를 내요. 그래서 50 해서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나가고 나누기 2에서 50점 만점이고 수행평가가 50점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2학기 말 성적이 나갑니다. 선생님이 낸 13문제에 대해서 팁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낸 것은 5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50페이지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 또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언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재화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고 서비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재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냉장고를 샀어. 그러면 냉장고는 재화고 냉장고를 사서 여러분들이 옮겨야 되는데 집에 가 있으면 옮겨주잖아요. 그죠? 운반. 그거는 서비스죠. 그건 서비스 용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물건을 샀어. 그러면 재화고 여러분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힘들어. 그래서 일하는 아줌마가 와서 생활을 도와주고 집안 청소 살림을 도와준다. 그거는 용역 서비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소성의 원칙이에요. 시소성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기회비용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한다. 10가지인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한 가지는 선택된 가치, 9가지는 이것 때문에 포기된 가치예요. 포기된 가치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정리해 두시고 푸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여기 10개 고등학교에 있다. 2개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한 고등학교를 선택했어. 그럼 이게 선택된 가치고 나머지는 포기된 가치예요. 포기된 가치 중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고등학교, 그것이 고등학교의 선택에서는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시고 52페이지, 53페이지를 묶어서 무지무지 여기 사회에서 2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경제,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른 말로 시장경제, 기획경제. 기획경제의 시장경제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정리해 두시고 사회 계획경제의 특징, 장단점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경제학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찬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국부론인데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시장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는 그냥 치안 유지, 안보, 국방 여기만 신경 써라.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런 나라를 경찰국가, 야경국가라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실패가 됐고 그 다음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나 여러 가지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혼합경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믹스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 경제만을 택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도 한 나라도 없고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비율이다. 비율. 80%, 20%, 20%, 80% 비율이 틀릴 뿐이다.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53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예예요. 넘어가서 54페이지는 기업의 역할. 기업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되고 55페이지는 기업이 사회가 없으면 기업이 없어. 근데
사회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 사회를 위한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56페이지에 가면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옆에 보면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기업가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정리해 두시고 그 마인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부터는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은 74페이지가 나오죠. 자, 74, 75, 76 여기는 묶어서 여기는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의 법칙. 그 다음에 75페이지는 공급 곡선의 법칙. 수요는 반비례, 공급은 정비례. 뭐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반비례, 공급은 정비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어.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고 균형가격이고 이게 나중에 시장 가격이 되고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된다. 그것이 균형가격이고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쫙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76페이지는 균형가격이 결정됐을 때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내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된다. 이거 쫙 정리해 두시면 돼요. 78페이지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기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정리해 두시고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교집합이 있어요. 얘도 가장 중요한 거,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둘째 다섯 줄에 있는데 빠진 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제목을 잘 보면 가격 이외에 여러 요인이 있다 이렇게 써요. 가격은 둘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대체재와 보완재, 대체재가 뭔지 보완재가 뭔지 나눠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80페이지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량이 증가됐어. 공급량이 증가됐어.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80페이지, 81페이지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GNP하고 옛날엔 GNP를 많이 사용했다. 지금 GDP를 많이 사용한다. 그 GDP가 뭐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87페이지는 GDP의 수치를 가지고 그 나라 경제 규모, 경제 발전을 온전히 다 나타낼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한계점이 있다. 그 한계점이 뭐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88페이지는 GDP, 국내 총생산이 늘 때 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일이 많겠죠. 정리해 두시면 되고 89페이지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푸즈네츠 곡선. 경기 변동은 네 가지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쿠즈네츠인데 쿠즈네츠 곡선이 있다. 상승기, 후퇴기, 하락, 상승기,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가 계속 반복된다. 90페이지로 들어가면 물가 상승에 나와요. 물가 상승은 어떤 거고, 물가는 뭐고,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물가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연도가 있다고 했어요. 기준 연도는 5년마다 한 번씩 뒤에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91페이지는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금융정책, 재정정책. 이자율을 갖고 조정하는 거, 세금을 갖고 조정하는 거. 그래서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시고 92페이지는 실업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데미지를 입히느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는 안 되고 95페이지는 FTA의 정의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이죠.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 97페이지는 환율이에요. 환율은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비율. 그래서 환율의 기준은 달러다. 그래서 달러하고 비교해서 환율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환율이 인상됐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가격이 상승됐다고 하는 값어치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고, 환율이 하락됐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값어치가 하락됐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되었을 때, 환율이 하락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득이고 어떤 사람이 손해인지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팁을 준 것 중에서 13문제가 나오고 김인 선생님이 12문제를 내서 25문제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다시 두 번, 세 번 보셔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3학년 수행평가 점수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집필평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필평가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충 보면 97페이지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이 좀 남아서 환율은 자,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얼마다?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상승됐다고 보는 것은 1달러가 1,500원이다. 1,000원에 바꿀 수 있는데 1,500원이다. 이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게 상승이에요. 상승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환율 하락은 1달러에 900원이 됐다. 1,000원이었는데 9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환율 하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예를 들면 해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수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지. 자,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내가 달러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1달러가 1,500원이 됐어.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이죠, 당연히. 근데 1달러가 1,000원인데 1달러가 900원이 있어.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것처럼 수입하는 자, 수출하는 자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 자녀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달러를 보내주는데 한 2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계속 보내줬어요,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다 쓸 수 있었어. 근데 달러가 상승이 됐어. 그럼 2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30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애들이 유학을 접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는 2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아이들이 쓰고도 남는 거죠. 더 적게 한 180만 원 이렇게 보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환율이 상승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고, 환율이 하락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문제, 그래서 25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고 마지막 시험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운이 있기를